어느 날 나중에 당나라의 황제가 되는 자가 세상을 유람하다가 송악에 사는 보육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보육은 첫째 딸에게 그의 터진 옷을 꿰매주라고 하였지만 첫째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피가 쏟아지는 바람에 둘째 딸 진의가 그의 옷을 대신 꿰매주었습니다. 진의는 한 달을 그의 시중을 들다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그는 활과 화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진의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작재건이라 하였습니다. 작재건이 신궁이라 불렸는데 16세가 넘자 아버지를 찾아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름과 안개가 3일이나 지속되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고려인을 남겨두어야 순풍을 얻는다는 정죄를 얻었습니다. 그 말에 작재건은 바다로 몸을 던졌는데 마침 바위가 있어 그 위에 섰습니다. 안개가 개이고 바람이 불자 배는 서둘러 떠나버렸고 잠시 뒤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서해 용왕이요. 해질녘이면 늙은 여우가 치성광열애로 변해 부스럼이 나게 하는 경전을 읽어대니 죽을 지경이요. 그대가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부디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시오. 작재건은 흔쾌히 수락했고 해질녘 나타난 부처에 활을 쏘니 쓰러진 것은 정말 여우였습니다. 그대 덕에 내 근심이 없어졌으니 큰 은덕을 갚고 싶소. 원하는 바를 말해보시겠소? 저는 동쪽 땅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자손이 3대에 이어 이름에 건을 쓰고 나서야 이루어질 것이요. 다른 소원은 없소? 그렇다면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용왕은 기꺼이 맏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온갖 보물과 신묘한 돼지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돼지는 도통 우리에 들어가지 않아 작재건은 돼지에게 살만한 곳으로 가면 따라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돼지가 일어나 송악 남쪽 기슭에 가서 들어 누웠는데 거긴 마침 할아버지 강충이 살던 터였습니다. 작재건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용녀는 그 집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통해 서해 용궁에 오갔는데 남편에게 결코 그 모습을 엿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작재건이 몰래 이 모습을 엿보자 용녀는 크게 화를 내며 어린 딸과 함께 용으로 변해 우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재건과 용녀의 첫째 아들은 용건이었습니다. 그 시기 도선대사가 백두산에 올랐다가 개성까지 이르러 용건의 집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진 육에 육을 곱한 36칸의 집을 지으면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 하십시오. 도선대사의 말처럼 용건은 다음에 아들 왕건을 낳았는데 그가 태어나던 날 신령스러운 빛과 자주색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왕건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 드디어 삼한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서인 고려사의 고려세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왕가에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로 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왕건의 6대 조상을 다룬 이 신화는 다양한 화소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왕건의 증 외고조 할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인 보육의 딸 진의는 원문에서 언니로부터 산에 올라 세상에 잠기도록 방류한 꿈을 비단 치마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후 언니 대신 당나라 황자와 결혼합니다. 이것은 김유신의 여동생이 후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와 혼인하게 되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인이 소변을 보는 꿈이 길몽으로 여겨진 이유는 소변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물의 일종이자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이므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산 아래, 즉 온 세상을 잠기게 하는 것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대단한 인물을 낳게 된다는 상징이 됩니다. 왕건의 증조할머니인 진이가 홀로 아들 작재건을 낳았고 작재건이 신궁이라는 것은 주몽설화와 흡사합니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표방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재건이 배를 타고 가다 홀로 남겨지고 그 결과 용왕을 만나 둔갑한 여우를 쏘아 죽이고 용녀와 혼인하는 것은 신라의 거타지 설화와 같습니다. 거타지 설화에서는 승려가 용왕 가족의 간을 뺏어 먹으니 용왕이 거타지에게 승려를 쏘아 죽일 것을 청하였고 이것이 작재건 설화에서는 승려 대신 치성광열애 즉 북두칠성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둔갑한 요괴라고는 하지만 승려 또는 부처의 모습을 한 자를 왕의 선조가 쏘아 죽이는 것은 고려가 불교를 숭상하면서도 왕권의 통제하에 두고자 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이 된 모습을 엿보지 말라는 말을 작재건이 어겨서 용녀가 용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금기의 설정과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한 금기를 깨는 행위는 작재건이 용녀를 잃게 만들어 아내 잃은 남편의 슬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용녀의 신비로움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건의 가계에서 활용점정은 당시 대국이라 여긴 당나라의 황제가 왕건의 증조할아버지이고 서해 용왕의 딸이 왕건의 할머니라는 점입니다. 가계의 당나라 황실의 핏줄을 끌어들인 것은 신라의 왕실을 무너뜨릴 만한 신분을 갖추기 위함이고 용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런 핏줄의 신성성을 가미하는 동시에 바다의 지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왕건 일가는 지금의 개성인 송악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이들에게는 힘의 원천이었고 이런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혈통임을 주장함으로써 바다의 지배자, 나아가서 한반도의 지배자로 우뚝 설만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돼지가 좋은 집터를 찾아주는 이야기나 도선대사가 용건에게 해준 말 등은 신라 말부터 널리 퍼진 풍수지리설을 설화에 도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풍수지리설을 왕건의 선조들이 송악의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 과정들에 적용함으로써 왕씨가 새로운 왕이 될 만하다는 정당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건의 가계를 설명하는 이 설화는 역사적으로 분석한다면 사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다양한 설화 요소들을 통해 백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바다를 다스리는 용의 힘을 설화 속으로 끌어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가진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